중국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조금 이제 도전적인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올 하반기가 이제 매수하기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시점.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이쪽 라인들은 공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공매도가 이제 해먹을만큼 해먹었다. 다른 지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기업의 실적이에요. 앞으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실적 딸리면 밀립니다. 2차전지 쪽은 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쪽이 사이클이 있어요. 2차전지, 전기차 쪽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제일 싼 건 전기차입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주식은 올해자로 투자 경력 20년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경험도 한 15, 16년 차 되고 있고요. 투자를 그만 많이 오래 한 만큼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은 케이스 그리고 많은 사건 그런 것들을 다뤘고 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뭐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시장,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2차 전지는 결국은 뭐 테슬라발 치킨 게임,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쪽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실 뭐 중국이 어디 시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항상 그 시장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태양광 시장도 그랬지만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많이 좀 들어와졌죠. 사실 전기차로 들어왔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실 그쪽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테슬라가 이거 알았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당분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되게 힘드신 시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차 전지는 그동안 되게 잘 달렸고요. 뭐 잘 달린 그 이후에 조금 뭔가 차분해지면서 이제 좀 이제 불필요한 거품이 좀 빠지는 과정, 그와 함께 치킨 게임 때문에 좀 캐즘이라고 하죠. 뭔가 확 이게 우리의 생활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기존에 많이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기회에 오히려 좀 투자를 늘리시는 시점이 이제 슬슬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올 하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사실 6월 달이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슈퍼 300일조를 꺼내면서 이제 좀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 했었죠. 물론 미국 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세금까지 때리면서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전 세계가 다 따라 할 겁니다.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중국의 압박에 참여해라, 이런 어떤 미국의 무언의 압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이제 많은 국가, 많은 지역들로부터 이제 중국은 이런 세제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유럽연합이 시작했죠. 세금 퍼센티지가 높진 않지만 일단 세금을 좀 올리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조금 이제 도전적인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월로 따지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올 하반기가 이제 매수하기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전기차 쪽에 2025년도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2025년도쯤 되면 많은 기업,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건 보조금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그 산업을 국가적으로 이제 밀고 싶다, 이건 좀 키워야 될 산업인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좀 밀어붙이는 거고, 이 보조금을 평생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는 제가 보면 어떻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린 자료 하나 좀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 유가 레벨별로 이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세이브 되냐라는 건데, 25년도쯤 되면은 이제 전기차가 보조금을 굳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차와 함께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 얘기는 그때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뭐 제작 비용이 똑같아진다고 하면은 가격도 떨어질 수 있겠죠. 가격도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운영비죠. 전기차를 내가 운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이제
어떤 게 더 싸냐, 어떤 게 더 이제 경제적이냐라는 부분을 따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는 대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기가 이제 더 싸기 때문에, 운영비가 싸죠. 이제 유지비가 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내년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통 선반영을 해서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차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시점.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떨구면서 내리면서 계속 이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을 해왔는데,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이제 경쟁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죠.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났다라고 전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전망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 이 전반에 대한 상승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쉬었죠. 솔직히 너무 많이 쉬었고요.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쉬었는데, 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전기차 뭐 2차전지 뭐 이쪽 라인들,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이쪽 라인들은 공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사실은 저 밑에 주가에서 올라올 때부터 공매도 세력과 굉장히 싸우면서 올라왔었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공매도 뭐 1, 2위를 따졌을 때 제일 많았을 때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에코프로 그룹들 뭐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가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각 이제 기업들의 이 차트죠. 보통 제가 차트 얘기 잘 안 드리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지지 라인이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를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지지가 받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슈퍼 301조를 가동을 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라이벌인 중국 쪽에 이제 세제 압박을 좀 가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치킨 게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 시장은 상승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도 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을 제가 또 보고 있는 이유도,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이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근데 ECB, 이 유럽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국가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먼저 나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럽 ECB에서 금리 인하했으니까 미국은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했을 때 ECB도 곧 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맞는데, ECB가 하는 거랑은 미국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은 경제 상황이 괜찮고 유럽 쪽은 워낙 좀 밖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기 때문에 ECB가 먼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ECB는 제쳐서 두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금리 인하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어요.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금리를 떨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를 연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기가 좀 애매해질 것 같다,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 미리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응해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제가 예전에 막 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할 때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되게 불안했기 때문에 그때 금리 인하를 했으면 오히려 진짜 경기 침체로 훅 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소비는 괜찮았어요. 소비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도 그때 금리 인하하는 거랑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도 금리 인하 카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올해 1회로 가냐 2회로 가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중간에 잠깐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를 굳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이쪽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준 느낌으로 갈 수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더 상방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처음 했을 때 단기적으로 쿵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쿵을 이용해서 추가로 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은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9월을 원하죠. 근데 뭐 시장은 원래 3월달부터 계속 원해왔어요. 3월달, 4월달 매달 원해왔는데 계속 전망이 틀려 먹었고, 저는 올해 1월달부터 계속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없고 오히려 저는 올해 한 번 하면 12월 달, 두 번 하게 되면 7월과 12월이 될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6월 FOMC를 보고 나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좀 있는 게 이게 굳이 7월 달에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9월 달에도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만일 이제 이 3분기 내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바이든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돈을 뿌리는 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좋게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모르게 혹시 몰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바로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의 입장에서 봤을 때 11월 대선 때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전 7월이라 보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 인하를 7월 달에 해야지 보통 시장에 들어갈 때 한 2, 3개월 걸려요. 그럼 이제 한 10월쯤 되기 때문에 이제 11월 대선 11월 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9월로 가게 되면 9월 18일이 FOMC예요. 뭐 결론 아마 19일이나 뭐 20일 날 나오겠죠. 근데 대선이 11월 4일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대선까지 한 달 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도 이게 11월 대선에 대선 될 때까지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 사실은 물론 이제 선반영이나 기대가 돼서 이제 시장에 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 있다 봤을 때 9월 달에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오히려 12월 달은 전 할 것 같아요. 12월 달은. 근데 11월 달은 오히려 FOMC가 11월 7일 날 있는데 대선이 11월 4일 날 있기 때문에 안 하겠죠. 대선이 있는 그 달에는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고 한 번 하게 되면 12월 달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결론이 나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특히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12월 달에 거의 100%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되게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막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거는 경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침체로 가는 어떤 부담감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게 되면 오히려 진짜 침체가 올 수 있는데 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를 굳이 우리가 걱정하면서 지금은 투자를 거둬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투자는 뭐 당분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저는 2차 전지는 사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랑 전기차.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올해 뭐 초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잘 나가던 뭐 작년 재작년에도 저는 반도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모든 분들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잘 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되게 뭐 나 있던 시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출연하는 채널마다 2차 전지를 수익이 좀 있으시니까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를 밑에서부터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리플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2차 전지지 무슨 반도체야. 반도체는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리플까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아실 거예요. 반도체 분위기 완전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을 할 때 보면 뭔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뭐 채팅의 분위기나 뭐 이런 개인 투자자의 분위기만 좀 달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 아니라고 할 때 오히려 아닌 업종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업종이 왜 사람들한테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지? 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주가가 많이 밀렸다. 뭐 지금 당장 뭐 캐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강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이거 포트는 양쪽을 다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또 지금 반도체에 거의 몰빵이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몰빵 되어 있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떼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싼 건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앞으로 끌고 나갈 대표적인 업종 중에 뭐 세 개를 꼽으라면 저는 항상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꼽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많이 밀려있는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기업들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상승은 국내 지수, 미국 지수 2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앞으로 한 2, 3년은 좀 좋지 않을까. 3년까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은 2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재밌는 거는 주식 시장이 좋잖아요. 주식 시장이 좋으면은 다 좋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코인이라든지, 뭐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코인 중에 되게 막 뭐 잡코인들 빼고요. 잡코인들 빼고 이제 좀 큼지막한 코인들도 오히려 시장 올라갈 때 오히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확 올라가면서 같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코인 투자를 그렇게 되게 막 하십시오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에 대한 한 10%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좀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게 뭐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 자체, 돈이 들어가 가지고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이상은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뭐 주식, 뭐 코인, 뭐 아니면 뭐 이제 부동산 이쪽 라인들은 좀 분위기가 앞으로 한 2, 3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시 꼭 봐야 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처음에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라갔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문제인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코스닥 하면 바이오주가 이끌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주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안 하면 안 움직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냥 뭐 기계하는 기업이, 아니면은 뭐 완전 전기하는 기업이, 완전 상관없는 기업이 바이오 조그마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바이오 테마로 이제 확 같이 들어가 버리는, 엮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2차 전지도 좀 그랬어요. 특히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양극재나 음극재 되게 많은 어떤 세부 이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 하나 인수하면서 우리도 이제 2차 전지 하겠다 이렇게 엮이면서 같이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뭐 전기차 관련주,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 어떤 관련주가 되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전체 매출에 정말 적어도 25에서 30%는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매출이 적어도 그쪽에서 25에서 30% 나와줘야지 뭐 관련주로 했을 때 저는 인정.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지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기업의 실적이에요. 앞으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실적 딸리면 밀립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원래는 전기차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뭐 루시드 리비안 다 따라갔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루시드 리비안이 만일 실적을 못 내면 못 따라가는 시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양극재, 음극재 다 마찬가지예요. 전해질 다 마찬가지로 실적을 잘 내고 이제 뭔가 숫자가 찍히는, 조금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건데, 만일 진짜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올라간 기업이 있다? 걔는 아마 완전히 밀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진짜 이거 관련이 되어 있는지 실적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2차전지 쪽은 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쪽이 사이클이 있어요.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쭉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양극재 쪽으로 지금 오는 그런 턴이라고 보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일반 테마주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업종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부 이런 업종들이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이클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어떤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업종 내에서도 몇 개의 세부 업종이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그 업종 내에서도 사이클이 있고, 뭐 작은 사이클이죠. 그리고 또 큰 사이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들 잘 보셔가지고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그래서 조금 뭔가 내가 이 시장에 접근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습득보다는 이제 체득이라고 하죠. 이제 몸으로 딱 익히는, 보통 이제 뭐 수학 같은 걸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정말 무의식적으로 풀거든요. 정말 그 문제를 많이 풀면 무의식적으로 푸는 그런 경지에 올라 있는 게 사실 저는 체득의 경지라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시장이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이런 것과 내 몸이 딱 붙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투자한 기업을 친구한테 이 기업은 어떻게 뭘 하는 기업이야, 어떤 걸 투자하는 기업이야, 이거 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 체득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평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괜히
매수하고 나서 관심 가지지 말고요. 평소부터 좀 다양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괜찮아질까요? 테슬라는 전 지금 매수 기회라 봐요. 오히려 사실은 테슬라가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나 했습니다. 왜 어떤 거였냐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66조였나요? 70조나요? 이게 매달 주가마다 달라져가지고 한 70조 되는 그 보상 패키지 있잖아요. 이거를 주주들이 승인을 했죠.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어땠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회사를 막 만들어가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 시기에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각 단계별로 2단계를 2단계, 2단계, 2단계 각 단계를 내가 점점 이제 성장시켜 감에 따라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보상을 내가 받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월급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100% 테슬라 주식이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테슬라에 몸을 갈아서 넣은 사람입니다. 뭐 휴일도 없이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뭐 실적이 주주들이 뭔가 확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내가 성장시키는 거 봐라. 그럼 이제 성장시킬 때마다 내가 그 단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아갈 테니까 스타옵션을 받아갈 테니까 한번 봐라 라고 했고 그걸 다 커버해서 다 했어요. 잘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래 네가 그 정도 이제 성장시키면 그 정도 인센티브는 스탁옵션은 받아가 라고 주주 총회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소액주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상황이 좋아지니까 소액주주 한 명이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 몸을 갈아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때 약속했었던 보상 패키지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춰놨는데 너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다 77조라는 몇십조라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일론 머스크였다면은 그러니까 아마 누구든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이거 일론 머스크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 물론 비싸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게 있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걸 사실 거의 부흥을 시켰고 2차 전지란 이 업종을 거의 부흥을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이게 사실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77조란 금액이 전 크다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왜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었고 제가 만약 일론 머스크였다 이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전 회사 떠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정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금액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건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주주들이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거는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땠는지. 테슬라는 저도 사실 예전에 좀 오래 투자했지만 예전에 공장 디폴트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회사예요. 그만큼 진짜 어려웠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이렇게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당연히 보상 패키지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건 사라졌죠.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새 거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전 진짜 놀란 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이걸 되게 잘하는데 앞으로 로보택시를 우리 일반 개인들 이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내놨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만약 여행을 가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은 한 1, 2주를 차를 안 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로보택시 모드를 딱 걸어 놓으면은 그거를 내가 없는 동안 얘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택시를 하면서 우버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FSD가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로보택시 기능을 넣게 되면은 테슬라가 이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택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를 안 쓰는 동안 얘는 돈을 법니다. 내가 밤에 자는 동안 얘는 돈을 벌어요. 이거를 제시를 했어요. 물론 당장의 미래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놀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역시 이 사람은 테슬라 CEO에 앉혀놔야 된다. 사실 이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스페이스X가 우주선 띄우고요. 위에 거만 떨구고 밑에 거 다시 내려와서 딱 정확한 위치에 내려앉잖아요. 이거를 만약 10년 전에 얘기했으면 다들 정신병자라 생각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이게 진짜 활성화되면은 나도 테슬라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 해봤습니다. 솔직히 놔두고 쥐가 알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와 이제 제가 이제 수익을 쉐어하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게 물론 사용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것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 지금 밀렸을 때 지금 매수 가능 의견 좀 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네. 좀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